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어제 3% 넘게 떨어지며 올해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가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고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계획대로 발사대로 이송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오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항우연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어제 오후까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학자들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 조희로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는 2.79%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3.88% 하락해 지난 1월 3일 전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약세장에 들어선 건 재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할 거란 관측이 더해지면서 공포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지수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제임스 고먼 CEO도 경기 침체 위험이 50%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학자들도 늦어도 내년 하반기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린다는 자이언트 스텝을 내놨는데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4% 넘게 폭락하며 두 시장 합쳐서 88조 원이 하루 사이에 사라졌고 원화 가치도 올해 최저치까지 바짝 다가서며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라고 보기엔 우리 경제를 노리는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2%포인트 남짓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2,504.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간신히 2,500선은 지켰지만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저점은 깨진 셈입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큽니다. 4%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828.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휘청거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은 8.6% 상승률을 보이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 밤 통화정책회의에서 0.7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축소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1원 오른 1280원으로 출발해 한때 1288원까지 오르며 연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15.1원 오른 128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 고점을 깨고
129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도 금리 발작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3.5%대를 기록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거란 기대가 무너진 데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현 정부 들어 한미 외교장관이 첫 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외교적 해법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비해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했습니다. 한미 외교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양국의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를 이어나갔습니다. Until the regime in Pyongyang changes course, we will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한미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반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개발 지원에 따른 제재를 계속하고 적절한 방식의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도 준비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Secretary Blinken and I agreed on the early reactivation of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박 장관은 필요에 따라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확대 범위와 규모는 양국이 계속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그제 서해상으로 5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당 간부들을 질책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는데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대적투쟁이란 표현을 꺼내든 북한은 서해상으로 5발의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과거와 달리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ICBM 한 발로 시작해 지난 5일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아무런 보도 없이 한 달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국 회의 주재 소식을 보도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기강 회의를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김정은에게 오는 화살을 간부들에게 이제 돌림으로써 책임을 면피하는. 야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관람에 나선 것을 비판했지만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윤 대통령은 필요한 대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엔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장하성, 김상조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성 전 중국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죠.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의혹과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정권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산하 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 지원하거나 이미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최근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환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 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수처가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어 검찰에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 요구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자료가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글쎄 제가 대통령 출마에 나서 후보로서 이 정부의 공직자하고 이런 논쟁을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이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뇌물수사 무마, 마치 비위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검찰에 기소 요청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며 그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미 서면 조사를 받은 박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여권 인사고발을 정치권에 시켰다는 보도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원장의 개입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대검에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여야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고위공직자를 임명 강행한 첫 사례로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으로 정한 지난 10일을 넘기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의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선 여론을 살피며 임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전했고, 권 여사는 정상의 자리는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없이 홀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 분향하고 너럭바위로 이동해 묵념한 뒤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전했고, 권 여사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 예방했고,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김 여사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는 등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에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동물학대나 가정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최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두 번째 도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흥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발사대로 향해야 할 누리호의 일정에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우주로 발사돼 1, 2, 3단 분리까지 성공한 누리호는 모형 위성을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 상공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3단 로켓에 실린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생겨 3단 엔진은 예상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화제 탱크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헬륨 탱크 하부 지지 구조에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을 한 바가 있고, 그 상부에 그 맨홀 덮개 쪽에 구조 강도를 갖다 보강하기 위해서 두께를 강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그 개선 조치를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누리호는 3단의 완성된 모습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이송을 위해 조립독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발사대로 옮기고 내일 발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외나로도에 비가 예보돼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항우연은 누리호 이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오늘 기상 상황을 점검한 뒤 비행시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두운 밤 자전거를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4차선 도로 끝 차선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리지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직진을 합니다. 교차로 왼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들이 다가오는데도 일부는 그대로 주행하다 보니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단체 신호 위반인 것 같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괴한이 난입해 참석자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위 현장. 갑자기 집회 참석자들이 우르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우왕좌왕하며 뛰거나 넘어지고 펜스를 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무대 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내가 총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게 화근이었는데요. 총이란 단어를 들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일제히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문제의 남성은 곧 붙잡혔고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지만 미국 내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 버밍엄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솟구치며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온몸이 그을린 채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창고 안에 8,000톤에 달하는 종이와 판지 뭉치가 보관돼 불길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데요. 후속 보도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재활용 센터 화재가 발생하는 건 매우 잦은 일이라는데요. 폐전지가 분리수가 되지 않고 기타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뚜렷한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1990년 러시아에 세워진 맥도날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며 완전히 철수했는데요. 맥도날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버거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보시죠. 새로운 이름의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연 이곳은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철수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러시아 사업가가 남아있는 기계와 직원들을 헐값에 인수해 짝퉁 맥도날드를 만든 건데요. 30여 년 전 처음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을 때처럼 모스크바 시민들은 몇 시간이나 줄을 선 끝에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과연 햄버거의 맛은 어땠을까요?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빅맥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람도 있는 걸 보니 맛이 완전히 똑같진 않았나 보네요. 25살 젊은 사진작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직면한 전쟁 상황을 그대로 담아 기록한 건데요.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묘사할 순 없을 것 같네요. 폐허 속에서 무슨 사진을 찍는 걸까요? 자세를 잡고 모델이 된 건 우크라이나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고향 체르니히우를 배경으로 졸업사진을 찍은 건데요. 폐허가 너무 많아 단 한 컷도 같은 장소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파괴된 동네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게 감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좀 더 의연해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코스프레도 하고 즐겁게 졸업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의 졸업사진은 어쩐지 비장하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공기에서 뽑아내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식수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데다 플라스틱 사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데요. 사용 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튀니지 옌두바의 학교에 공기에서 식수를 뽑아내는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차가운 컵에 물이 맺히거나 이슬이 생기는 과학 원리를 응용했는데요. 빨아들인 공기를 차게 식히면 공기에 포함되어 있던 습기가 맺혀 떨어지면서 물통에 모이는 겁니다. 튀니지는 사막이 많은 데다 지하수도 고갈되고 있어 물이 부족한데요. 이 기계로 하루에 많게는 30리터까지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로 물을 만들 수 있다니 이젠 어딜 가든 오아시스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밀려났습니다. 러시아군에 격렬히 저항했지만 화력의 열세를 이기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На Сєвєродонецькому напрямку ворог за підтримки артилерії вів штурмові дії у місті Сєвєродонецьк. Мав частковий успіх. Відтіснив наші підрозділи з центру міста.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도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기 위해 더 많은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리시찬스크 포격으로 지난 하루 6세 아동을 포함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와 강 건너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다리도 파괴돼 하나뿐인 남은 다리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수호하려 했지만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되면 러시아군은 사실상 루안스크주 전역을 얻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하고 나치 세력을 축출한다는 침공 목표 일부를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며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의 출연도 예고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돌아온 영희가 시즌2를 예고합니다. 황동혁 감독도 오징어 게임 팬들에게 편지를 통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재가 열어난 최후의 생존자 기웅과 이병헌이 연기한 게임 총괄자 프론트맨이 돌아오며 공유분의 양봉남도 돌아올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인형 캐릭터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볼 수 있다며 더욱 새로운 게임의 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즌2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구상은 굉장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will come back, he'll do something for the world. 출고 체계되온 시즌2 가능성을 확정지은 것으로 황 감독은 앞서 2024년 말에 속편이 나올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시즌2 제작 소식에 주인공 대부분이 소속된 기획사 버키 스튜디오 주가가 3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OTT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기존의 대중들한테 각인됐던 유명 시리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여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팬데믹 전환과 함께 구독자 수 감소를 겪고 있는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또다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앞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로 예정됐던 누리호 2차 발사가 나로 우주센터에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모레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조금 전 발사대 기술지대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츰 강원 지역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지와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동부는 내일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까지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7도, 대전 19.4도, 대구 17.8도, 광주는 17.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비가 내리는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전 22도, 강릉과 대구 19도, 부산은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